시사본부.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오늘은 불사조 기자단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고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논란,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 모셔서 취재 뒷얘기 위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이 바드라는 AI 챗봇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은데 특히나 한국어를 시범 언어로 처음에 포함시켜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소식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200일째가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 네. 재판 1심 선고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재판 위주 좀 말씀 먼저 드리면요.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 용산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예.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재판에 넘길지 말지. 그러니까 수사가 끝난 분들은 일단 먼저 기소가 그렇습니다. 됐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 박희영 구청장 첫 공판을 봤더니 여러 가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에서의 쟁점은 참사 당시에 용산구청 당직실이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었냐. 뭐 이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네. 용산구청 당직실이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박희영 구청장의 지시 때문이다. 어떤 지시? 예. 이게 바로 사실은 이 할로윈데이 때문에 많은 이제 복잡한 그런 인파가 몰려들고 예. 여러 가지 당직시에서 파악해야 될 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희영 구청장이 삼각지역 인근에서 지금 붙어있던 윤 대통령 비판 전단 네. 이거 좀 떼라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회와 관련된 더 신경을 더 써라 이런 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 예. 그날 촛불 집회가 있어가지고 뭐 행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 과정에서 시민들이 붙여놨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 그거부터 지금 떼라 이런 네. 얘기가 왔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제 당직 사령을 맡았던 이 조모 주택평가 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사 당일 저녁 오후에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이 여러 이제 연락이 오니까 네. 나가보겠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얼마나 인파들이 많은지 확인해보고 뭐 조치 취할 게 있으면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박희영 구청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삼각지역 나가서 비판 전단 떼라. 이렇게 얘기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갔다는 건데 근데 이 조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전단지 제거를 하겠다. 네. 근데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현장 할로윈 현장에 좀 나가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이 구청장 지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직 사령의 증언이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네. 그 구청에서는 할로윈의 안전 관리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네.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제지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셈이죠. 혐의가 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구청에 관련된 업무보다 어떻게 보면 정권 관련된 그 예. 비판적인 목소리를 빨리 제거하는데 투입이 된 당직실의 모습,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난 거고요. 뭐 박 구청장 측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구청장 지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조 팀장이 어제 재판에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또 박희영 구청장 관련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박희영 구청장은 이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뭐 헬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그냥 할로윈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현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비판받은 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참사 전후에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떻게 이걸 파악하고 수습하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맥이 닿는 게 사실 경찰 관계자들도 현재 기소된 사람들의 혐의를 한마디로 줄이면 집회 경비에 신경을 쓰느라 이태원에는 기동대도 보내지 않았고 아무런 경찰력을 보내지 않았다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도 이제 그런 대목이 드러났다는 건데 물론 네. 이제 뭐 재판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경찰 관계자들은 이제 중간 관리자들 정도까지는 기소가 됐고 서울 치안의 책임자 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현직 청장이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박정우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판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인데 이제 그 행정 쪽에서는 용산구청이 마지노선인 것이고 경찰 쪽에서는 이 용산서,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서장 등 물론 서울청에도 그 보고서 삭제 때문에 일부 중간급 간부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고위급은 용산서장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높은 고위급들의 책임은 과연 없느냐가 사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항상 것입니다. 나오는 윗선에 대한 책임. 그렇습니다. 네. 뭐 윤희근 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 심지어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까지 사실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경찰 쪽에 이제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착수한 지 4달이 다 되었지만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혐의를 보면 참사 발생하기 전에 이 헬로윈 축제 관련 보고를 이미 받았고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이미 특수본이 불구속 송치로 사건을 넘겼고요. 그런데 이 검찰이 송치를 받은 지 78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라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미 그때도 있었고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송치가 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 네. 고위급으로 갈수록 수사의 적극성이 검찰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KBS에서는 이 검찰 수사팀은 김광호 청장에게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기소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이 대검찰청이 거부했다는 의혹을 또 보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당시에 지난 11일에 대검찰청 앞에서 김 청장이 기소가 되면 그 윗선까지 올라가야 될까 봐 정치적 판단을 지금 검찰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검찰청과 서부지검은 이 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는데 아까 이제 김중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김광호 청장도 이 집회 관련 대응 때문에 참사 대비를 못했다는 의혹에 처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네. 이 김광호 청장이 이 특수본 수사 단계에서 이임재 용산서장하고 일종의 설전을 벌인 바가 있어요. 그 이임재 전 서장의 주장에 따르면 참사 전에도 마찬가지고 참사가 이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동대 요청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용산서에서는. 네. 하지만 이제 김광호 청장,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대를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와서 기동대 배치가 없었다. 그래서 부족했다는 게 이임재 서장의 주장이었어요. 물론 이게 특수본 수사 과정,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임재 서장의 말이 즉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송치할 때도 이게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유가족 등 그리고 시민대책위에서도 김광호 청장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아직 4달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면 송치를 하면 뭐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 뭐 보강 수사를 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게는 있습니다만은 넉 달이 지나도록 지금 아직 사건의 가닥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검찰 조직 차원에서 과연 이 사건에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 사실 안 나올 수가 없는 대목일 것 같고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한 분들이 이제 유족들이실 텐데 항상 이제 2차 가해, 뭐 2차 피해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만 지금도 사실 그런 게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인권 침해 보고회라는 게 열렸다고 하던데 그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인권침해 조사단이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유가족 또 뭐 희생자 지인 생존자 26명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살펴보면 유가족들의 얘기는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조사 가운데 참사 무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희생자였던 자녀의 이제 평소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 다툼이 있지 않았는지 학교에서 뭐 사이는 좋았는지 또 자녀의 음주 뭐 흡연 여부 이런 걸 물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유족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좀 비행 청소년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느낌 받았다는 거고요. 조국 참사가 참가자들의 책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가족은 검사에게서 마약과 관련된 부검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뭐 이건 저번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태원 그 헬로윈 데이 그 축제 현장에서 마약 관련된 뭐 단속 아니 뭐 현장 캠페인하고 경찰은 그러고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뭐 기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알리고 해서 그걸 준비했다는 정황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 참사 이후에도 마약 관련성을 좀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생존자들 같은 경우도 왜 그날 너는 그곳에 있었니 이런 좀 시선이 두려워서 침묵을 택해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병원에서도 거기에 왜 갔냐 이런 말을 하니까 아예 이태원 참사 생존자 이걸 숨기고 진료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은 트라우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5년 뒤 뭐 10년 뒤에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발생하는 트라우마는 또 국가의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생존자였지만은 43일간 고통 속에 지내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159번째 희생자 고 이재현 군 어머니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나 생사를 오가다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 혼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 그다음에 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눈으로 보고도 왜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냐 이런 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에 녹아들어서 장기적인 치유와 뭐 지원, 참사 재발 방지 이게 좀 다 담겨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국회에서 언제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족들 생존자들 계속해서 특별법 통과 이 국회 논의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끔찍한 참사가 난 지 200일이 지났는데 지금 가장 사실 규명의 기초 단계인 이제 수사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우리 사회 씁쓸한 좀 어떤 뭐 우리 사회 수준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예상했듯이 간호법에 대해서 이제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건의를 받아서 먼저 어떤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먼저 현장 음성을 좀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 먼저 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의료 현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직역, 그러니까 의사, 뭐 간호사, 조무사 등등 직역들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 법이 그 직역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법은 이대로 시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담기지 않은 어떤 좀 배경, 맥락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의 이 거부권 공식화하는 발언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면서 내놓았던 입장하고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직역 이기주의라는 얘기죠. 간호사들의 이기주의다. 자신들만 이득을 보기 위한 법을 따로 마련한 것이다라는 일단 인식이 가장 근본적으로 녹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을 또 인식을 살펴보자면 의사의 지위를 벗어나서 간호사가 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의료 행위를 이런 우려들도 지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의 불안감 이런 얘기도 또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단체들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과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논의나 중재 노력을 지시한 바가 있느냐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도 간호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간호법이 처음에 제시된 취지나 그런 간호사들의 요구에 맞지 않게 대부분의 내용들이 탈락된 채로 사실 네.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 본인들의 업무가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업무 명시를 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의사의 보조를 받아야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빼고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의료법에 써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다 그대로 간호법에 그대로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문구가 이게 반대 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직역이기주의 논리로 발전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보면 이제 직역이기주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단독 개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의료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상 이제 의사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간호법이 사실상 내용이 없었는데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단체 의사들 다른 의료 단체들의 갈등은 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측면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히 정부 쪽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동안 보건복지부도 말해왔습니다. 단독 개원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다면 조금 더 중재와 설득을 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논란은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중재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문제를 키우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국회 의석을 생각하면 간호법이 다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럼 가장 반발하는 곳은 간호사 협회일 텐데 간호사 협회는 어떤 입장, 어떤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선은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단체 행동 뭐 이거는 설문조사 해봤더니 99%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체 행동이라는 게 파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약간 애매해서. 간호협회 네. 쪽이 좀 알아봤더니 파업은 아니다. 준법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하는 거 당연한데 네. 사실은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이 면허 범위에 없는 행위를 간호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좀 경계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있죠. 어쩔 네.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PA 간호사, 그러니까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네. 불리는 PA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전공의들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수술실이나 이런 곳에서 뭐 수술 보조나 뭐 처방, 수술 후 뭐 처치까지 사실상의 전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간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준법 투쟁하겠다는 것은 이건 PA 간호사의 업무도 안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의료 지금 현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불법이었으니까 이걸 또 아니 왜 준법 투쟁하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녹여낸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이제 간호사들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준법 투쟁으로 우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아마 오늘 중엔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 강경 대응으로 이 면허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치에 어떻게 보면 좀 참여를 해야 된다. 1인 1정당 각기 운동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간호협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총선 관련된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총선 기획단 활동 이걸 통해서 이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결국 내년 총선 때 이 간호법을 거부한 정당에게는 뭔가 표를 행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아직도 어떤 준법 투쟁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간호협회도 나름대로 좀 고민이 이 대응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2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개 차로가 막혀 있고요. 황감 부근에서 또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매송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부근 1,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나들목부터 둔대분기점까지 6km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에서 군포나들목까지 6km 밀리고 있고요. 여기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량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읍 휴게소에서 태안 부근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도 여산 휴게소에서 익산 부근과 창평나들목 부근에서 작업 때문에 1km씩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봉우 연구원 그리고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간호법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였잖아요. 국무회의가 사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오늘이 2년차 첫 국무회의,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라고 하던데 사실 이 자리에서 어제 인상 결정된 그 전기료 인상 배경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2년차의 각오를 새롭게 밝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이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전 정부의 비판을 좀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한전의 전기세 인상 필요성은 또 눌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 와서 그 부담이 터졌다는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대통령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다른 국무회의에서의 각오는 특히 네. 그동안 쭉 강조해왔던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 노조회계 투명성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역대 처음으로 이 회계 투명성 문제로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 협약을 시정 조치하고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불법적인 단체 협약 시정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노조가 대표적으로 네. 꼽히는 최근에 단속을 강하게 해서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설 노동자도 나왔기 때문에 논란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2년차의 각오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다루기보다는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 이 연금 개혁 부분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좀 뭔가 진행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부처에서 논의는 있었는데 핵심으로 꼽히는 요율 문제 또는 이제 소득 대체율 문제 이 숫자 문제는 사실 논의가 안 됐어요. 그게 핵심인데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지가 안 나왔죠. 아직. 요율은 어차피 올려야 되고 이제 대체율은 동결하느냐 조금 올려주느냐 뭐 이런 문제라서 국민 반감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부나 민감하긴 한데 이 모수 개혁 논의는 지난 1년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밝힌 의지대로 연금 개혁까지 추후 진행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상상이 3대 개혁이 이제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인데 시시비비나 찬반을 떠나서 그 노동 개혁이나 연금 개혁은 사실 뭘 하겠다는 건지를 알겠어요. 정부가 지향점이 명확한 것 같은데 사실 교육 개혁은 도대체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손에 잡히는 게 사실 마땅히는 없었는데 오늘 국무회의 때 좀 설명이나 좀 추가적인 계획 발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 정도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야 뭐 당연히 좋은 미래를 말인 것 향해서 같고, 네. 가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지난해 있었던 논란이 있었던 만 5세 네. 초등학교 입학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 개혁으로 이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일찍 학교에 가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빨리 배우고 사회로 좀 나오게 된다면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포석을 깐 그런 대책이었는데 그게 또 자초가 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교육 개혁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그동안 네. 교육부가 밝혀왔던 이 교육 개혁의 좀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비중이 떨어져서 그런지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예. 이 AI를 이제 교과 과정에 도입하는 거 외에는 이 대학 간 학과를 통폐합하다든가 아니면은 대학 간 학과를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는 사실 보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이 기초학문 분야는 결국은 없어진다는 이런 우려, 그리고 대학이 너무 상업화된다는 이런 우려도 사실 전문가들 쪽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추진을 위해서든 이제 뭐 추진 논란이 나와서 그 추진 방향을 뭐 수정을 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뭐가 좀 나와야 논의의 출발이 될 것 같지 않나. 2년 차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얘기를 돌리면 역시 이제 또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제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어제 압수수색 어디 했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제 가상화폐 지갑, 그러니까 계좌가 있는 빗썸, 업비트 그리고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이렇게 세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이제 확보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해에 2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영장을. 네.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고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김남국 의원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죠. 이미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 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김남국 의원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김남국 의원의 의심과는 별개로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다시 알려지면서 다른 의혹들이 나온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이 영장이 다시 발부되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영장이라는 게 이제 뭐 구속영장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있지만 압수수색은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주는 차원이어서 사실 좀 폭넓게 좀 발부되는 경향이 있고 분명히 최근에 그 보도들이 이 판사의 영장 발부에도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수사는 수사고 민주당의 진상조사 탈당은 했습니다만 징계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탈당을 해버리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럼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제소 부분 결론이 안 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가 진상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졌고 뭐 윤리감찰도 어려우니까 이건 국회 윤리특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자, 제소하자 그 내용을 당에 목소리를 내자라는 네. 얘기가 그저께 쇄신 의총에서 나왔고 또 어제 최고위에서 다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권칠승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신중론이라는 것은 윤리특위에 왜 김 의원만 올리느냐 뭐 이런 네. 반론인가 보죠.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이제 윤리특위에 국민의힘이 제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논의가 될 건데 뭔가 실효적인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윤리특위 얘기를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니 윤리특위 제소하는 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게 또 반대쪽에 당내에서 네. 다른 목소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 그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가 이제 일정 오늘 여야 간사 얘기를 하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굴러갑니다. 굴러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책임론 이것도 이제 이른바 비명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수세적인 대응 또 김남국 의원한테 좀 온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냐. 네. 그런데도 윤리 제소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이거 대표랑 김남국 의원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총선까지 악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이런 의혹에 대한 그런 태도 이걸 확실히 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총선 승산이 없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리위를 제소를 민주당이 하느냐 마느냐가 어떤 의지,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좀 지표가 된 것 같은데 그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는 현재 지금 예측은 잘 안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의총 과정에서 또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최고위에서 지금 어제 뭐 의견을 못 모았기 때문에 당장 뭐 최소한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다시 최고위 논의가 있게 된다면 거기서 또 다른 의견이 개진돼서 어떤 결의가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국회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김남국 의원이 이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이 코인 논란을 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국민들이 익숙해졌을 것 같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사실상 비아냥 된 것인데요.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있는 거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제 의심하는 바는 코인 거래, 본인의 코인 거래나 의혹 자체를 검찰이 만들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 이 사건이 지난해 초에 거래가 되면서 FIU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작년에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됐는데 올해 5월 5일에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발 언론 보도처럼 그런 보도의 문제점처럼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감정 싸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프닝성이긴 한데 어쨌든 어느 쪽 얘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정의당에서 주로 이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 거대 양당의 입장은 뭐예요? 뭐 이제 국민의힘은 우선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 이걸 좀 파헤치고 진상 규명하는 게 먼저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관련한 법안을 이번 달에 통과시키겠다,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관련해가지고 거래 내역까지 다 이제 시간대별로 다 나와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다른 의원들은 그 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자산 얼마나 있었다 그 정도만 소명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만 코인 거래 했겠느냐, 다른 의원들도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목소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이 자산으로 취급하면서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의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있을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는 법을 바꾸자는 문제는 여야가 좀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의 가상자산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전수조사해보자. 규정은 없지만 이 부분은 아직 좀 이견이 남아있는. 이견이 남아있습니다. 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걸 공개한다고 해도 공개하기 전에 뭐 매각을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실효성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하는 데까지라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야가 이거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회로 여야 협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7710님이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쉽지 않은 뉴스들이 참 많네요.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려운 시기 함께 잘 지낼 순 없을까요? 이적에 같이 걸을까?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7710님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디저트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뉴스나 방송에서 보면 복부 비만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죠. 배에 과다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9세 이상 성인 5명 중에 1명이 복부 비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노화나 호르몬의 변화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허리둘레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비만은 우리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표현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비만이야 또는 그는 비만인 체구다 같이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만이다 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건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표현하지요. 또 건강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함이고 이 표현 역시 비만하다라는 형용사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비만이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비만하다 또는 그는 비만한 체구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뜨거운 햇살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겠고 대전 31도, 광주 32도, 강릉과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부산은 24도, 제주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이 어제보다 한 단계 강해지면서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많은 지역의 오존도 나쁨 단계로 오른 가운데 특히 인천, 경기, 충남과 전남, 울산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이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지만 수도권은 기온이 2도 정도 떨어지긴 하겠고요. 목요일에 더위가 주춤했다가 이후로 주말까지 다시 덥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경상권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인천 등 중서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엔 바람이 매우 강해질 텐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9.1도입니다. 박다희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가상자산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 방안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이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0여 년 전 거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법에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중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35도를 웃돌아 올해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오늘 네. 오는 내내 제가 땀을 흘리는데 최고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5월 중순인데 여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날씨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작년에 정어리 떼들이 집단 폐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나 봐요. 네, 지난해 정어리 집단 폐사가 발생을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뭐 지진의 전조 현상이다 등 괴담까지 돌았는데요. 최근에 이 정어리 떼가 다시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 전체 어획물 중 정어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보통은 48에서 최대가 86%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4월부터 이미 그 수치가 91%에 달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정어리가 가장 많이 잡혔던 지난해에도 6월부터 정어리가 본격적으로 어획이 됐는데 네. 올해는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잡히는 비율조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과학원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남해안에 이 다량의 정어리 무리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 그리고 경남 진해, 통영 연안 등에서 방파제에서 퍼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정어리들이 출몰을 했었고 집단 폐사한 채 발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더운 날씨랑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건데 정어리는 더운 물을 좋아하는 어류인가 보죠? 보면은 정어리는 표층은 따뜻하고 네. 밑은 차가운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국내 연안 수온과 먹이 환경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정어리 때 출몰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날씨 너무 덥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제도 저도 와 여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거의 29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최고 30도 올 들어서 가장 더울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더운 날씨 속에서 정어리 때와 함께 연관이 돼서 정어리들이 올해도 좀 많이 출몰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근데 있는 이제 많이 거죠.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많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있습니까?
일단 당시 창원시에서도 네. 지난해 물고기 폐사체를 처리할 소각장을 구하지 못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도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정어리가 집단 폐사를 하면 그 현장 인근에 사는 시민들 그리고 카페 식당들에게 주는 악취가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어리를 누가 다 치우느냐 그쵸. 이런 문제가 남는 거다. 비용도 비용이고요. 네, 사실 정어리를 그렇게 많이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날씨 관련해서 또 재밌는 오늘 아침에 보도가 있던데 7월에 사흘 빼고는 비가 오는 예보가 있다. 네. 근데 7월 예보가 벌써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월 서울 날씨 예보라고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데 예. 이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월별 날씨 예보입니다. 조작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세히 들어가 보면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는 7일, 20일, 26일 등 사흘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대로라면 화창한 날은 하루에 불과하다라고 하고요. 7월뿐만 아니라 사실 8월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60% 이상 비가 내릴 확률이 있다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만의 문제인가 봤더니 서울만은 아니고요. 7월 중에 인천에서 화창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경기 남부의 강수일수는 28일, 북부는 22일이 될 것으로 각각 예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보니 네티즌들의 반응도 재밌었는데요. 뭐 물속에서 사는 거 아니냐, 장화 결제하러 가야겠다, 어항 속이다, 아니면 휴가 계획 취소해야 되나라는 반응들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하니까 뭐 나름의 뭐 근거는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7월이면 벌써 2달, 8월이면 석 달이 남았는데 두세 달 뒤에 예보가 하루 단위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이 이슈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적중할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의 말을 빌리자면 이 세계적으로 몇 달 후의 날씨를 하루 단위로 예보하는 나라는 일단 없고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날씨 예보는 예보관의 분석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통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 열흘이 거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근심과 걱정을 한시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만에 하나 7월, 8월에 비가 정말 많이 와버리면 이 뉴스가 다시 소환돼가지고 거봐라 뭐 이렇게 맞았다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사실 어제가 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제 스승의 날일 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뭐 그런 뉴스 같은데 한 여성이 피아노 강사의 무릎을 꿇리고 또 굉장히 혼내는 이런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지방의 한 피아노 교습소 강사가 올린 글입니다. 학생에 대한 저의 대처에 화가 난 학부모가 교습소에 찾아와서 3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빌라면서 소리 지르고 가셨다라고 하면서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 피아노 강사분이 올린 글인 거죠? 네, 맞습니다. A씨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일단 학생이 2번째 수업 시간에 하기 싫어라고 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거부하고 책을 던졌고 여기에 A씨가 너 그럼 연습실로 들어가라고 소리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은 울먹거리면서 연습실로 들어갔고 A씨는 따라 들어가서 달랬다고 해요. 그런데 학생이 이번에는 연필로 피아노 건반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고 A씨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학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부모에게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아노 건반 까진 거 없냐, 배상해야 할 부분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해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일단 이 학생이 몇 살 학생이었던 거죠? 몇 살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그런데 8살이네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네, 맞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생인데 며칠 뒤에 학부모는 딸을 학원에 그만 보내겠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부모는 당신이 딸에게 소리 지른 건 왜 얘기 안 하고 내 딸만 잘못한 것처럼 얘기했냐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가 제가 무릎을 왜 꿇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훈육 안 하시나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말씀 조심해달라라고 하자
학부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고 몸을 밀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학부모는 아이를 불러와서 직접 사과하게 했고 A씨와 학생은 울면서 사과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끝인가라고 알아봤더니 학부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너는 을이고 내가 갑이다. 나는 학부모니까 너는 내가 뭐라고 하든 가만히 있어야 해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도 이어갔고요. 결국 A씨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자 학부모는 그런 A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등의 레퍼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아이를 맡긴 학부모가 네. 학원 선생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뭐 사실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네. 훈육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갑을 관계라는 얘기를 꺼내고 또 동영상까지 찍었다. 이건 좀 약간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전 여기서 더 선을 좀 넘었다고 생각했던 게 A씨 아버지까지 나서서 직접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학부모는 우리 아이 정신상담센터 다니게 비용 청구해달라. 뭐 소송을 할 테니 알고 있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소송까지 이게 걸 일인가 분노와 수치심을 넘어서 이제는 두렵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이 강사분이 올린 글을 토대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보면은 좀 너무 심한 항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이게 아마 서울에서 있었으면 뭐 경쟁률 막 1000대 1 됐을 것 같긴 한데 월세를 10,000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아쉽게 서울은 아니고요. 저도 신청을 했을 거지만 전남 화순군입니다. 전남 화순군이 월세 10,000원에 20평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기간 최대 6년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4,800만 원을 세입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4,800에 월세 10,000원인데 보증금은 지자체가 다 내주고 들어가는 분은 세입자는 10,000원만 내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보증금 거기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대주는데요.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솔깃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7월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고요. 그러면 대체 왜 이런 걸 하느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지역 내에서 이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또 높아지다 보니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싼 값에 주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을 좀 유도하고 청년층 이탈을 좀 방지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찾게 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다. 또는 저기서 직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입주가 완료될 것 같네요. 꼭 성공해서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사실 뭐 워낙에 싸서 뭐 월세 10,000원이면 사실 뭐 공짜잖아요. 뭐 관리비나 전기 요금 생각한다 해도 좋긴 한데 사실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 지자체에서 들어간 예산을 찾아보니까 192억이라고 합니다. 192억. 굉장히 많죠. 화순군의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화순군도 나름대로 다른 예산을 아끼고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걸 테니 그런 좀 노하우 같은 거를 다른 좀 지자체도 좀 전파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데서 이런 걸 좀 따라하겠다, 좀 배우겠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고요. 근데 뭐 관심을 보이곤 있고 이 지자체에서도 사실 화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10,000원 아파트를 100세대에서 이제는 400세대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올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청년층까지 주거비 지원을 늘리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사실 이게 너무 퍼주기식만 아니고 예산을 통해서 지속성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꼭 배울 만한 사업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 분은 왜 불사조십니까? 이거 사실 지나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물 먹지 않는 기자들 뭐 이런 건가요? 아, 물은 뭐 너무 많이 먹었어. 네, 일단 일부에서도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워낙 오늘 이제 주요 뉴스니까 이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사실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거부권을 연달아 행사하는 게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면 부담일 텐데 이렇게 좀 너무 부담되는 결정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내부 어떤 반응, 분위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좀 종합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정무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의 표가 더 많으냐. 그렇죠. 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간호법을 반대하는 쪽 당연히 그 절대적인 숫자로는 표가 많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의협은 좀 조직력이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에 비해서 나머지 단체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 간호법을 찬성하는 쪽은 간호협회인데 그쪽은 숫자는 의협보다는 많지만 나머지 전체보다는 적죠. 근데 그러나 여기도 이 조직력은 좀 강하다. 네.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용산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 간호사들이 결국에는 의사하고 대결하는 그런 그림인데 약자로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의견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린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제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한테 좀 물어봤을 때는 이미 이거는 그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냐 저렇냐 이런 걸 좀 따지기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뜻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미를 한 시점에 그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용산에서는 계속 예를 들면 의장실에서 상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주요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없는 시점에 처리하는 거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형식을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 자체의 찬반의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절차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단독 처리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 처리했다라는 점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법도 그렇고 계속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올라오는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법안의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따지게 되면은 굉장히 궁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 절차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요. 좀 그런 표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국이 벌어질 때마다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걸로 그렇게 또 보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가 있고, 근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일종의 단초를 준 측면도 있는데, 그럼 야당은 왜 이 법안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거냐? 그 배경이나 전략은 뭐냐? 사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일단 표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반 싸움일 수도 있고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간호사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표로서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간호사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이 싸움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있다. 명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같이 추진하기로 했던 건데 이쪽에서 거부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점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궁극적으로 좀 정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는 이 상황들이 누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종착점은 어디냐면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즉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들 내지는 이제 본인과 관련된 거 혹은 참모와 관련된 그런 특검들이 나왔을 때 이 앞에서 거부권을 쭉 써왔던 이런 그림들이 일종의 쌓여가지고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제 거부권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어질 것 같으니 너무 많이 쓰면 대통령실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포석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이은지 기자님 지금 국회 출입하시는 거죠? 네, 민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잘 아시겠네요. 이 민주당의 속내 이렇게 밀어붙여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던 속내는 어떻게 좀 얘기들을 하나요? 안에서? 일단 박순봉 기자가 말해준 부분이 중론으로 보면 되고요. 거부권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되고 국회 예. 통과를 했죠. 그러면 240일 후면은 한 연말 정도가 될 텐데 그때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이 퇴색될 거다. 그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 이번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정부 여당이 그 반대급부로 의료법 개정안으로 좀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국관리법 때는 단순히 그냥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거부권 행사에 확실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다. 이걸 확인한 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됐고 민주당은 이제 양국관리법 때처럼 본회의에 제의해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그러면 민주당이 협의에 나설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텐데요. 민주당 입장은 진작에 협의를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리고 독선 이미지를 주기 싫으니 명분 쌓기용으로 대안 법안을 내려는 것 아니냐. 협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거부권 정국이 민주당에도 그렇게 좋은 것만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이 성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네. 뭐 민생 법안 처리라든지. 근데 이게 다 거부권에 막히면 사실 낼 수 있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생 법안 성과 내는 것을 두고 내부적인 고민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간의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을 보면 정말 거부권 행사하고 딱 끝나버리는 감정 싸움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안을 찾아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던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의사 정원 확대 이런 문제랑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좀 그런 쪽도 포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얼마 전에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번 간호법 전국에서 부분 파업이나 시위 등 그 의사협회의 저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의사 직역의 이기주의라는 좀 부정적 여론이 많이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부권이 한번 행사되면 의협의 동력도 좀 약화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로 그 의대 정원 확충의 동력을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조만간 법안 추진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그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가 간호법은 거부를 했지만 의사협회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정원 그렇죠. 확대 문제인데 그 문제까지도 더 이렇게 세게 반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게 민주당의 이제 전략, 뭐 어떤 거기에 깔리는 보관 뭐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데 어쨌든 이건 좀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여권 쪽에서 이제 좀 이면에서 좀 하는 얘기들은 여권, 네, 여권으로 해서 이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이 간호법 이슈가 그렇게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그렇게 아까 약자 프레임 때문에 유리하진 않은데 국민들의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거부권 쓰는 거 물론 예정이 돼 있었던 거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남국 의원권이 터져가지고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이석이 됐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실제 그러면은 이제 간호협회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파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우려하는 거는 간호대 학생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좀 그 상황을 좀 정리하기가 비교적 쉽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단 행동을 하면 정리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 쉽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대응할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국가고시 의사들 문제 때문에 파업을 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긴 했는데 그 복귀 명령을 내려가지고 금방 좀 정리가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간호협회 같은 경우에 좀 따져보면 일단은 그 동네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간호조무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의원들에는 일단 피해가 없고 그럼 이제 주요 대학병원 같은 데들에서 좀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복귀 명령을 하게 되면 쉽게 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여론상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귀 명령을 내리는 과정은 물론 이제 간호법에서 비롯이 됐지만 국민들의 이제 불편이나 이제 불이익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처하기가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두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제 뭐 여당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뭐 간호협회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득점이 되고 실점이 어떻게 되고 또 야당은 이렇게 움직이면 의사협회가 또 어떨 테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이런 사실 계산들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두 의견 차이가 도저히 합의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간극이 컸느냐. 사실 좀 합의할 수 있었던 안건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이렇게 막 더하기 빼기 해서 누구한테 유리하냐를 따진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도 사실 네.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득실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누가 득인지 누가 실인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라는 게 그러니까 명분을 떠나서 표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이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권,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 절차의 과정 그리고 이게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되는 논란 아마 23일 시찰단 출발할 때까지 아마 이거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검증단이냐 시찰단이냐 또 일본 쪽에서는 대표단이냐 뭐 이런 용어도 쓰던데 사실 이 대통령실 이 문제도 굉장히 여론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호법보다 더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고민 이런 건 좀 어떤 쪽들이 많습니까? 사실 일본 문제는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실제로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시찰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용산 쪽에 물어봤을 땐 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는 뭐 최근에 한일 국장급 회의 같은 거 했었는데 원래 뭐 한 3-4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12시간 정도씩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하고 좀 강하게 붙을 계획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양보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만 이런 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런 점들도 좀 많이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어쨌든 일본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은 주류이자 좀 강경파, 아베파라고 부를 수가 있고 기시다는 상대적으로 좀 소수파인데 여기에서 기시다의 그런 좀 우호적인 태도 이런 걸 조금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히로시마의 그 한국인 피해자들 거기 같이 가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그런 것들 예로 들면서 분석을 하는 게 이런 게 일본 내에서 우익들도 그 기시다를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인류애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걸 간다고 하면은 우익들이 공격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또 한국인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취해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쪽의 입장을 실제로 들어줄 수 있느냐는 이제 내부 결국 정치 갈등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양쪽 외교부 외무성이 화상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를 끈질기게 하면서 그 대통령실 설명처럼 일본의 뭔가를 요구하는 일정들은 이제 진행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네이밍 싸움인데 오염수냐 처리수냐 뭐 오염 처리수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정리 가닥이 되는 잡히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만 나오고 쏙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 그냥 좀 예전에 좀 흐물흐물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예전에 이태원 참사냐 이태원 사고냐 이거 논쟁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당시에 이제 대체적으로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초기부터 이태원 참사라고 불렀었고요. 그때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일부 정부에서는 보고서에서 사고라는 표현이 등장을 좀 했었고 국회에 이제 보고할 때 그런 문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회의할 때 뒤에 백드롭이라고 해가지고 배경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용어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썩 좋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여권은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요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용산 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나선 거냐,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걸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거를 여당에서 그렇게 해서 나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여당에서 알아서 나선 거냐 이걸 좀 물어봤더니 용산 쪽에선 전혀 얘기가 없었대요. 지금 이번에 그
이 관련된 특위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 특위를 할 때 이제 뭐 국무조정실 사람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처리수가 맞지 않느냐 이런 걸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건이 불거졌고, 근데 다만 아까 비슷하게 처리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이 쏙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약간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들고, 그래서 이게 정무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산도 전혀 목소리를 안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오염수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여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계속 개인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이제 상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맞다면 여당이 먼저 한번 살짝 여론의 어떤 반응을 보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거둬들인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여권 전체로 보면 그런 그림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먼저 민심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문제인데, 다만 이번 건은 굳이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이제 코인 투자 문제. 사실 이게 이제 일요일에 그제 민주당의 쇄신 의총이 열렸고, 쇄신 의총 때는 굉장히 좀 지도부의 선제적이고 강한 조치를 주문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정작 공개적으로 발표된 결의문은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나왔잖아요. 왜 이런 간극이 생긴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민주당 취재해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좀 들립니까? 네, 실제 윤리위 제소까지 가야 한다, 뭐 복당을 막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최종 결의문에는 이 부분이 쏙 빠지고 네. 계속 조사 정도로 이제 가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맹탕 결의문이라는 반발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위원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결의문 작성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박광훈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일부만 참여를 해서 논의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강하게 반대해서 빠졌다기보다는 그 일부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그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최고위원이랑 통화를 좀 했는데, 이 대표가 평소에 최고위에서도 어떤 사안을 강하게 반대하거나 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에도 이제 최고위원들 중 일부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최고위원들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이거를 빼고 최종 결의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총이라는 것은 물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리위 제소를 넣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국민의힘이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의가 좀 지도부 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여주기 아니냐? 그렇죠. 만약 국민의힘이 제소를 안 했다면 그걸 넣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 뭔가 사실로 드러난 문제는 그 본인이 인정하기도 한 그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한 부분, 이 부분은 윤리위 제소할 만한 사건이 된다. 김남국 의원이 몇천 원 정도 거래했다라고 그렇죠. 해명한 그 부분.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윤리위에 제소할 만한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모두 다 의혹이고 아직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해봤자 이거는 보여주기식이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효성 측면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도 내부 진상조사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다 제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다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에 가도 결국 똑같을 거다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국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검찰 수사로 빨리 좀 해소돼야 된다. 이게 좀 중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이제 야당 지도부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 지도부가 진실 규명을 검찰에게 다 맡기겠다. 우리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스탠스로 나오면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의견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윤리위 제소의 이런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기자들이 윤리위 제소 끝까지 안 하는 거냐, 내부 조사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여의치가 않은데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이 윤리위 제소 건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여전히 윤리위 제소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게 윤리위에 제소된 여야 의원 합쳐서 30명이 넘습니다. 현재. 윤리위는 제소만 되지 결정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만약에 이번에 제소를 하면 그럼 그 전에 제소됐던 30명 넘는 의원도 다 같이 조사를 할 거냐, 원포인트로 김남국 의원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지도부안에서 계속 시끄러운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은 기자들 접촉을 안 하죠. 김남국 의원이 근데 정말 친했던 기자들 전화는 받는다고 해요. 이 기자님 전화는 받습니까? 아니 저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것도 물어본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본인이 상임위 도중에 몇천 원 코인 거래를 한 것 외에는 본인이 대체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탈당을 한 것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제 억울한 만큼 할 말이 많은데 당에서 그렇게 좀 대응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계속 그렇게 변명조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당에도 안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해명을 속 시원히 하기 위해서 탈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탈당하자마자 나온 게 이제 김어준 씨가 네. 진행하는 유튜브였죠. 근데 당내 시각은 차라리 기자회견을 속 시원히 하든지 어떻게 보면 판을 다 깔아주고 유리한 질문을 던지는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다 왔다. 그런 부정 여론이 좀 크고요. 그리고 차기 총선 출마 가능하느냐 김남국 의원이 이걸 지도부에 좀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다들 불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당내에서는 돈봉투 사건보다 훨씬 큰 총선 악재로 보고요. 또 비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도부가 비호해 주는 건 아니냐 그런 불만도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이한 인식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지난주 초에 이재명 측 관계자를 좀 만났는데 그때는 이 대표가 코인 관련한 입장을 안 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왜 대체 이 문제가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왜 대표가 입장을 안 내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김남국 의원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는 본인이 소명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에 추가 의혹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의 특별 조사 지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지도부가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흥미로웠던 얘기가 의원들이 다들 이번에 돈봉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4일 만에 사과를 했고요. 네. 김남국 의원 건은 9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좀 이게 좀 길어진 이유가 사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들 평소에 김남국 의원이 늘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실수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는 친구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원이다. 그런 인식이 좀 있었대요. 파이팅이 넘친다. 네, 하지만 그 뭐 잔실수나 조금 뭐 정치 신인이다 보니 부족한 면도 있다. 이렇게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코인이 터졌을 때도 또 김 의원이 뭐 좀 사고 쳤나 보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좀 이분이 영악하고 뭐 약간 돈을 뭐 밝히고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즉각 대처를 했을 수도 있는데 김남국 의원의 이미지가 평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의원들이 코인을 잘 몰라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명계 쪽에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보다 당연히 큰 사건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훨씬 크고 그러면 이제 좀 의혹 수준이지만 이제 수면 아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개인 돈으로 했을 것 같지 않고 광범위하게 어떤 로비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로비 뭐 그런 의혹. 그렇다면 만약에 뇌물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비명계 인사가 하는 얘기는 그럼 결국엔 사실은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되는데 검찰 수사에 맡겨질 때 그게 또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칼날을 들이대고
여권에는 이제 나무 막대기를 들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광범위하게 로비가 이뤄진 거라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검찰 수사로 넘어갔을 때 야당 쪽만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검찰의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사실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늦춰진다면 이제 결국은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의식돼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쇄신의총 때도 뭐 사퇴론 뭐 이런 주문도 있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거래요? 일단 세 분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사퇴, 재신임, 지도부 책임 이런 단어들로 다양하게 나오긴 했지만 뭐 맥락은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게 이번 의총이 반명 의원들이 작심하고 성토 대회하러 온 것이다. 뭐 소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번에 나온 이재명 대표 사퇴론은 뭐 개파를 떠나서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흠집을 낼 수는 있어도 이번 코인 건으로 이 대표 사퇴까지 끌어내긴 힘들다는 게 전반적인 목소리고요. 왜냐하면 총선까지 시간이 1년이나 남아 있고 또 사퇴까지 연결이 되려면 본인 수사 관련한 판결이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 정도가 돼야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사안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달리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 대응 관리 부분에서 좀 상당한 실책을 보여줬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사퇴론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사퇴론의 명분 그렇죠. 근거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이제 취임 1주년 5월 10일에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나서 또 홍 시장이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한 굉장히 좀 비난에 가까운 쓴소리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좀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 이런 게 있다면서요. 일단 좀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홍준표 시장이 대구로 내려갈 때 내려가던 시점부터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측근들이 표현을 하방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국회에 있었으면은 계속 있게 됐으면은 이 반윤계의 어떤 두목,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계속 이제 조용히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났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대통령실을 좀 비판을 했잖아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역시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지금 홍 시장 쪽에서는 당연히 윤 대통령과 끝까지 잘 지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선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각을 세우고 비판하고 이렇게 나서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미리 대통령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표를 만난다고 미리 알려줬다. 네, 미리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만나게 됐던 건 일단 이 대표 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안 그래도 야당하고 협조할 거리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광주하고 대구 같이 하는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당연히 좀 받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측근이 하는 얘기는 홍 시장이 이제 평소에 계속 하는 얘기가 이번 총선에 만약에 크게 패배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은 다음 대선도 어렵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럼 이제 쓴소리 같은 건 왜 했냐 그러니까 그럼 그런 목적 아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지도부가 썩 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일종의 잘 되라고 하는 뭐 덕담이다. 주변에 대해서 때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판은 없어요. 대통령 비판할 생각은 1도 없으세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진짜 속내가 그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 워낙 관심이니까 짧게 다루고 갈게요. 그 이제 민주당이 공천 룰을 발표해서 그 재판 중인 사람도 이제 출마할 수 있게 해서 이게 결국 조국 전 장관 출마 관련된 거 아니냐. 근데 조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나요?
일단은 주소지를 이제 관악으로 옮기면서 출마설이 나오긴 했고, 그리고 네. 책을 내가지고 또 광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하는 등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정경심 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심이 이미 한번 벌을 받고 꺾인 사람은 더 밟지 않는다. 네. 때문에 조국은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만 남았다. 네. 조국의 강은 말랐다. 이런 표현까지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이 나온다면 좀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상황은 그런데 아직 본인의 입장은 아직 그렇죠. 나오지 않고 있고. 근데 뭐 그 조 전 장관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아마 본인이 직접 나오진 않을 것이다 성격에. 대신 남을 돕거나 누군가 대리인으로 세우는 형태로 본인의 명예회복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 불사조 기자단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이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바드 얘기죠. 네, 바드. 맞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챗GPT는 써봤지만 바드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오히려 바드는 쓰기 되게 편해요. 그냥 구글에서 바드 검색하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잘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 세 개 언어로만 1차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서비스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테스트 버전으로는 2월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이 데모에서 일종의 실수가 있었죠. 그런 바람에 오히려 구글이 주가가 폭락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챗GPT보다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 I/O라고 하는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신무기인 바드를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내놓은 것이죠.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의 다수 매체들은 그래도 역시 구글이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뭐 검색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 호의적 평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IT 기술진 지드넷에 따르면 구글의 일부 직원들의 이제 이야기를 빌어서 바드 발표에 대해서 성급하고 애처롭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이제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것들을 챗GPT가 되게 잘 만드는데 바드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의 사용자들도 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제 구글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뭐 챗GPT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 거 잘 얘기해 주는 것 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좀 다양하게 지금 평들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각설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우문일 것 같은데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그러니까 챗GPT랑 바드랑 싸우면 둘이 붙여놓으면 누가 더 똑똑합니까? 이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호랑이와 말씀하신 대로 사자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제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니 물어보고 사자한테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니 물어봤어요. 진짜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바드한테 바드랑 챗GPT 중에 어떤 게 괜찮니라고 물어봤고 챗GPT한테 챗GPT랑 바드 중에 어떤 게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역시 각자 편을 들긴 하는데 바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챗GPT와 바드의 차이라고 했을 때 둘 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고 코드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더 잘 만듭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드가 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챗GPT보다 내가 훨씬 더 데이터가 크다. 그래서 학습이 잘 돼 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미지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일 큰 거는 역시 실시간성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챗GPT는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구글 트렌드 데이터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색을 하듯이 최근의 데이터를 넣으면 대답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챗GPT한테 그러면은 너랑 챗GPT랑 바드랑 어떤 게 좋니 이랬거든요. 근데 일단 챗GPT는 못 알아듣습니다. 바드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질문을 했더니 챗GPT와 바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챗GPT와 구글 번역기를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데이터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건 무조건 바드가 좋냐 이건 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써본 결과로는 기본적으로 검색의 내용들을 빨리 가져가는 건 확실히 바드가 좋은데 글을 써주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의 길이 자체가 바드는 좀 짧아요. 그리고 이제 챗GPT는 상당히 글의 내용, 그러니까 답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2-3배 이상 깁니다. 그거는 바드가 애시당초 그렇게 설계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학습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변의 길이 자체가 지금 검색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뭔가 긴 글을 쓰면 글이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더 써달라고 하면 더 써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에 낼 수 있는 양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뭐 향후 필요시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만 학습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뭐 테스트는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로는 바드든 챗GPT든 각자 잘하는 측면이 있다. 네, 아직은 그렇죠. 좀 판단하기 애매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둘 다 틀릴 수 있다는 건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드도 네. 이게 검색된 결과를 그냥 갖다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시험을 교수님이 그냥 시험 아무것도 책 안 보고 막 시키다가 예. 갑자기 5분 인터넷 찬스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인터넷에 있는 걸 잠깐 보고 나서 다시 쓰잖아요. 예. 바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 결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기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드 역시도 오류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챗GPT와의 비교는 그러하고 근데 이제 바드가 또 이제 관심을 받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차 서비스 언어에 굳이 한국어를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굳이 한국어를 집어넣은 이유 네. 우리한테는 배려를 해준 건가? 어떤 그 배경을 네.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순다 피차이 구글 CEO가 실제로 이번에 미국에 간 한국 기자들한테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본인이 1999년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네. 와서 너무 놀란 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얼리 아답터처럼 많은 걸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게 되게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놀랐냐? 택시를 타고 놀랐다고 합니다. 택시는 왜요? 네, 택시를 탔더니 기사분이 스마트폰을 3대를 쓰고 있더래요. 1999년에?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맵을 예를 들면은 뭐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앱들 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택시 앱이 아니었겠죠. 근데 네. 내비게이션 앱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이 모습을 본인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 대한민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예외적 사례를 성급하게 일반화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뭐 그래서인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좀 테스트베드 형태로 와서 좀 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4개 혹은 5개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게 이제 그렇고 영국도 껴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5개거든요. 네.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이나 기술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챗GPT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 학습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가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말씀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조금 더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서비스랑 좀 경쟁을 빨리 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이례적으로 검색 엔진이 국내 거를 있는 게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빼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기회에 한국 시장을 조금 더 빨리 들어와서 이제 한국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을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우리가 보는 것들에 관심이 네. 많잖아요. 근데 해외 관점에서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최근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K 컨텐츠? 맞습니다. 이제 K 컨텐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컨텐츠가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 번역해서 영어를 하는 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1 언어로 사용하면서 언어를 빠르게 학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냐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이 그 시범 언어에 첫 번째로 한국어를 넣은 측면이 네네. 우와 한국어를 이렇게 대접해줘서 고마워 땡큐 구글 이 측면 외에 어떤 네이버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AI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GPT-4나 우리가 바드를 보면서 특히나 이제 GPT-4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요. 챗GPT가 GPT 3.5였잖아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국어를 얘가 그렇게 잘 못했어요. 맞아요. 한국어로 모르면 답변도 짧았거든요. 근데 GPT-4의 벤치마크 실력을 봤더니 실제로 한국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능력 수준이 처음에 나왔은 챗GPT에서 영어를 하는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영어가 정말 수월했던 것처럼 한국어가 이미 그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단 차이는 데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하면 네이버라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뭐 오픈 AI나 구글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국인이신데 한국말 되게 잘하는 외국인 이런 느낌은 챗GPT나 구글이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한국 역사나 한국의 어떤 전통에 대한 디테일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엔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한국의 역사라든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막 배우면 그럼 이제 거의 한국 사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글이 좀 빨리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6월, 7월에 이런 언어 모델이 이제 업그레이드될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조금 더 한국 시장을 노려보겠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드의 움직임은 그러하고 근데 사실 뭐 챗GPT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쵸. 뭔가 좀 반격하는 무기 새로운 서비스도 나왔거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이 챗GPT 만드는 오픈 AI 참 비즈니스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딱 바드 나오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나 이제 챗GPT 유료 해지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료가 $20거든요. 비싸죠. 한 달에 26,000원 꽤 비싸요. 근데 주는 기능이라고 해봤자 좀 빠르게 쓸 수 있거나 좀 더 말 잘하게 하는 건데 바드 보니까 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챗GPT가 지금까지 언론에서만 얘기했던 챗GPT 플러그인 서비스를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오픈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플러그인 서비스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는 2021년까지밖에 정보를 모르잖아요. 얘한테 외부의 앱들을 붙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민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한테 2023년에 뉴스를 알려줘라고 하면 지금까지 챗GPT는 자기가 2021년까지밖에 모르니까 2023년 소설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챗GPT가 밖에 있는 앱을 사람으로 치면 별도의 검색 앱을 얘가 스스로 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자기가 챗GPT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학습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마치 비서한테 시키면 비서가 우리 내부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있는 것도 막 알아와가지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플러그인이라고 하고요. 이미 70여 개 이상의 플러그인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행을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뭔가를 서비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 챗GPT에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끼울 수 있는 앱이 사실 한둘이 아니라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챗GPT가 나온 플러그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픈되니까 국내에서도 아주 빠르게 몇몇 제가 알고 있고 언론사랑 그리고 몇몇 서비스는 이미 그 챗GPT 플러그인을 그 오픈 AI 마치 우리가 앱스토어에 앱 등록하듯이 그렇게 신청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뭐 챗GPT한테 뉴스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뭐 KBS가 그런 거 등록했다 그러면 KBS 앱을 우리가 키듯이 챗GPT 안에서 스스로 KBS 앱을 키고 그 내용을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2021년까지밖에 챗GPT가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그 플러그인 뭐 시장 그게 플랫폼이 자리 잡히면 너도 나도 거기 서로 이제 앱을 진입시키려고 노력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역으로 이렇게 됐을 때 플랫폼이 제대로만 돌아가면 이 오픈 AI에 선점하고 있는 효과를 다른 곳이 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사실 뭐 여쭤볼 거 많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제가 무식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바드 대 챗GPT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제 저는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드 또 챗GPT, 뭐 페이스북 또 아니면 네이버 등등등 언어 모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언어 모델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2, 3년 동안은 누구 하나 살아남는다기보다는 특징에 따라서 각자의 영역에 좀 접근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선점하는 자가 이길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오픈 AI가 약간 반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반보 빠른 속도, 그러니까 챗GPT가 반보가 빠른데 이 속도를 빨리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좀 더 듣고요.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은 김준범 기자였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